북아프리카 전선에 등장한 독일의 중전차 티거1은요, 카세린 전투를 통해 직접적으로 쓴맛을 본 신참 미군뿐만 아니라 이 지역 북아프리카의 노련한 고참 영군조차도 공포에 질리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들로 티거와 포화를 교환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자살 행위였죠. 영연방군을 중심으로 연합국 전차병들 사이에서 무수한 소문과 억측을 뿌려댔습니다. 정책상의 이유, 정확히 말해서는 기밀보호의 차원에서 티거1에 관한 정확한 정보는 일부에게만 전파됐습니다. 그 유명한 영국의 암호 해독 시스템 울트라를 통해 근시일 내 북아프리카 전선에 독일군의 초중전차가 등장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거죠. 아무튼 이제 영국군도 이성을 되찾고 이 호랑이를 잡을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손을 쓰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티거의 신화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네, 사실 이 장포신 75mm 포를 탑재한 독일군의 4호 전차가 등장하게 되었을 때부터 영국군은 이런 괴물들이 근시일 내에 대거 전선에 투입될 것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군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엉덩이에 불 붙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화기가 있었어요. 17파운드 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17파운드 포의 설계와 시제품 테스트는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되었어요. 하지만 정작 생산 그 자체는 늦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 영국군의 17파운드 포를 전선에 배치하기 위한 큰 바퀴를 가진 포가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런 굉장히 황당한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얹어놓을 포가가 없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런 황당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영국의 전시 생산 체제의 속사정을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영국은요, 대전 초기 프랑스에서 대량의 중장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덩크르크에 그냥 던져버리고 그냥 도망 나오기 바빴죠. 그래서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국내 군수 산업을 총동원합니다. 사실 연합군이건 주축군이건 막상 전쟁이 시작되자 전쟁 전에 설계된 시대에 뒤떨어진 무기들을 대폭 교체해야 됐어요. 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양쪽. 하지만 당시 영국군은요, 초반에 엄청난 손실을 조기에 복구시키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위력면에서 세계 수준의 차세대 병기가 생산 개시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었어요. 때문에 영국은 공원들도 이미 숙련되어 있고 생산 체제도 바꿀 필요가 없으나 성능은 한참 떨어지는 기존 무기의 증산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기 영국은요, 국력이 단단한 기존 무기의 증산과 새로운 무기의 양산 체제 정비를 동시에 평행적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했는데요. 미국도 참전하기 전인 상황에서 연일 들려오는 패전의 소식은요, 영국이 원래의 계획을 추진한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영국의 상황이 안 좋긴 했죠? 네, 이게 여러분 2차 대전 초기를 생각해보세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는 독일 공군의 공습에 영국 본토는 오늘이라도 침공 경보가 울리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군부와 민간인 구별 없이 불안에 떨게 했죠. 그래서 중년의 병역을 면한 맥주집 주인, 푸주간 주인, 그리고 런던의 택시기사 같은 사람들이요, 국방시민군, 홈가드라는 조직을 조직해요. 그래서 군의 무기고에서 끌어내려진 1차 대전 때 쓰던 구식 병기들과 함께 거리의 발명가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홈메이드 신무기를 손에 쥔 채 군사훈련 같지 않은 군사훈련을 왁자하게 벌이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영국의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존 무기의 증산이라는 선택이 새로운 무기의 생산을 지연시키게 되는 일은 사실 영국도 처음부터 원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마침내 이 상황을 시정하고 생산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종 무기의 생산 긴급도의 명확한 순위, 그러니까 시간, 인력, 자재의 조건을 감안한 생산, 개발, 시작, 조정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개발과 시작품 생산 과정을 단순화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시작 단계에서 평가를 완전히 끝내고 양산을 이행하잖아요. 이거 대신에 일단 양산 개시한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를 부분적으로 개량하는 이런 방법을 취해요. 그러니까 티거를 그나마 대적할 수 있었던 이 17파운드 포는요, 이 서열이 비교적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한 극비정보 입수 이후에 양산을 위한 순위가 이 17파운드 포가 급부상해요. 이 17파운드 포의 양산은요, 어떻게든 생산은 되었지만 여기에 맞는 포가의 생산 속도가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17파운드 포의 신속한 배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죠. 이 비슷한 케이스는요, 독일군의 88mm 팩43 대전차 포에 의해서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독일은 105mm 유탄포의 포가를 빌려서 완성을 했죠.
그리고 17파운드 포도 일단 대량 생산되어 있던 25파운드 포 야포의 포가를 전용하는 것으로 급한 불을 꺼야 했습니다. 이로써 견인식 차량 탑재형을 통틀어 영국 최초의 실전 배치형 17파운드 포가 완성됐고요. 100문이 한정 생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1943년 1월 이 17파운드 포들은요 트윈지로 옮겨져서 3월에 마레트라인의 전투에서 예상 이상의 전과를 올리게 되죠. 이후 이 17파운드 포는요 시실리에서 이탈리아 전선을 거친 후 전용 포가의 생산 공급 체제가 확보됩니다. 그래서 정식 17파운드 포가 양산되기 시작했죠. 이 17파운드 포는요 회전트 즉 꿩이라는 애칭으로 불렸는데요. 그 유래는요 꼬리가 긴 꿩처럼 기다란 포신을 가진 외관에서 비롯되었다는 얘기가 있고요. 산새 울음소리를 연상케 하는 발싸움에서 유래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 티거1을 잡기 위해 연합군 화포들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네, 우수한 호랑이 사냥용 17파운드 포는 사실 어디에나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기존 전차포나 대전차포들도 티거1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합군 대전차포들의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전 초기 전세계 표준 대전차포였던 37mm 대전차포는요 미제 M3 리 전차의 부포, M3 스튜어트 경전차, 그리고 M5 경전차, 그리고 M22 공수전차, M8 그레이하운드 장갑차의 주포였습니다. 또한 비슷한 위력의 2파운드 포, 이 2파운드 포는 40mm였거든요. 이 2파운드 포는요 마틸다, 그리고 초기의 발렌타인, 처칠, 크루세이드 등 일련의 영국제 전차의 주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들 모두 티거1에는 이빨도 먹히지 않았죠. 때문에 대전 중반 이후에는요 위력 강화를 위해 리틀 존 어댑터라고 불리는 APDS탄의 장탄통과 비슷한 원리의 장비가 사용되어서요 10에서 15% 정도 관통력 향상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과는 크게 다를 게 없었습니다. 아주 운이 좋다면 포탑 링에 정확히 명중시켜 포탑 선회의 자유를 뺏는 정도였지만 이런 것은 행운 내지 기적을 바라는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37mm나 2파운드급의 포로 티거에 맞선다는 것은 자살 행위에 가까웠습니다. 다음으로는 6파운드 포가 있었는데요. 이게 57mm예요. 이 6파운드 포는요. 견인식 외에도 초기형의 크루세이더나 중기형의 처칠, 초기형의 크로멜 등의 주포로 사용되었는데요. 개발국 영국 외에도 미국에서도 57mm 대전차포로 양산된 물건입니다. 이 포는 조작성, 기동성이 우수하고요. 다루기 쉬운 고위력 전차포였습니다. 보병뿐만 아니라 공수부대까지 장비하고 있었죠. 그래서 2차 대전 당시 서방연합부의 대표적인 대전차포로 할 수 있습니다. 이 6파운드 포는요 크게 초기에 43 구경장 모델과 후기에 52 구경장 모델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위력면에서는 37mm나 2파운드 포와 비교해 크게 우월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실제 티거1의 정면을 공격할 경우에 사정거리 100m 이내에서 쏜 도탄, 그러니까 튀겨진 탄환이 티거의 차체 상부를 관통하는 것을 노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기적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었죠. 한편으로 측면이나 배후에서 쏠 때는요 오버랩식의 전륜부나 공변 처리된 포탄면을 피하고 차체의 평면부를 노려서 100m 이내에서 쏜다면 관통을 노려볼 수 있었지만요 이 또한 명중 각도가 거의 0도 전후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 전장에서요 실전에서 전차가 주행을 하잖아요. 전차가 주행을 하면서 장갑이 뭐 지형이 울퉁불퉁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장갑의 이 명중각도 막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100m 안쪽으로 해서 관통된다는 보장이 없었어요. 이외에 300에서 500m 정도의 거리에서 포탑 링 부분에 마찬가지 포탑 링이 또 나오죠. 여기서 여기에 직격탄을 먹여서 포탑을 선의 불능 상태로 만들고 전투 능력을 마비시키는 방법이 있었지만 이것도 기적이었죠. 그렇죠. 근데 사실 연합군은 75mm 포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M3나 M4 쇼만 이게 썼었고 영국은 크로멜이나 처칠 후기형의 이 75mm 포가 쓰였는데 근데 이 75mm 포가 제가 앞서 얘기했던 그런 대전차 포보다 사정이 나았냐? 이것도 별반 다르지 않았었습니다. 왜냐? 이 75mm 전차포는요 구경은 큰 편이에요. 하지만 이게 이 포가 유탄의 위력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그런 포예요. 그러니까 원 설계가 언제입니까? 19세기 말에 만들어진 프랑스제 스나이더 포까지 소급됩니다. 그러니까 장양량 증가를 통한 관통력 향상은 사실 불가능한 물건이었어요. 원조가 워낙 오래된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북아프리카에서 노획한 독일군의 24구형 75mm 전용 철갑탄을 카피해서 위력 향상을 노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엔 장갑 관통력의 측면에서는 한 클래스 아래의 6파운드 포와 비교해도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럼 그나마 쓸만한 물건은 무엇이었나요? 그나마 상황이 조금 낫다고는 할 수 있는 것이요. 미국제 M7 계열의 3인치 포나 같은 탄약을 쓰는 M1 계열의 76.2mm 전차포였습니다. 이 중 앞에 거 M7 계열은요, 견인식 대전차포나 M10 계열의 대전차 자주포에 썼고요. 후자는 M18 헬캣 대전차 자주포와 T23형 포탑에 장비되어서요, 셔먼 후기형의 주력 화포로 사용되었죠. 하지만 이들 76.2mm 포도요, 사정거리 300m 이내 각도 0도에서 포방패를 제외한 티거의 전면 장갑을 관통하는 게 한계였습니다. 그리고 측면이나 후면에서는요, 사정거리 450에서 800m 정도에서 관통을 노려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탄종에 따라선, 그러니까 이게 고속 철갑탄이 있었어요. HVAP라고. 근데 이게 워낙 소량 생산됐거든. 이 HVAP는 사정거리 1500m 이상에서도 티거의 전면에 관통을 노려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1943년 중반 이후 76.2mm 포는요, 주로 미군에 의해 많이 쓰이게 되었고요. 이들은 차츰 일방적으로 당하던 강력한 괴물 티거의 전설에 조금이나마 흠집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진정 티거의 정면 승부를 걸어볼 만한 전차포로선 76.2mm 포도 능력 부족이었습니다. 미군의 경우엔 그들이 대전 중에 사용할 수 있었던 최강의 대전차포인 M3 90mm 대전차포가 등장한 후에야 티거에 대해 활약면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죠. 이 76.2mm 포와 마찬가지로 이 고사포에서 파생된 이 M3 대전차포는요, 독일의 팩43처럼 장대한 포신과 구경을 자랑하는 물건은 아니지만 원심주조 냉연 가공이라는 특수 가공법으로 포신을 제작, 비교적 짧은 포신 길이에도 불구하고 고압, 고속의 포탄을 쏠 수 있는 걸출한 물건이었습니다. 비록 등장 초기 일반적인 철갑탄만을 사용해야 했던 시절에는 영국의 자랑 17파운드 포에 비해 조금 열세한 능력을 보였지만 이후 HVAP 보급 이후에는 17파운드 포를 상회하는 위력을 발휘했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철갑탄으로도 티거의 차체 전면을 1000m 거리에서 관통하는 것이 가능했고요. 유럽 대륙에서의 전차전이 보통 7에서 800m 거리에서 벌어졌다는 통계를 참조해 볼 때 티거의 격파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죠. 아무튼 이 포는 우선적으로 M36 대전차 자주포에 탑재돼서요, 판터나 티거의 화력이 열세한 것이 증명된 M10 대전차 자주포를 대체합니다. 그리고 현지 병사들에게 애니멀 킬러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사랑받게 되죠. 이 포를 탑재한 M36 대전차 자주포는요, 기갑사단과 군단 직할의 대전차 자주포대대에 배치되어서 적의 중전차를 인력에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기합 차량이자 히든카드로 사용됩니다. 발지 대전투와 같은 중전차를 앞세운 독일군 공세 당시에도 독일군의 진격을 멈춰 세우는 1등 수훈자죠. 특히 제2 기갑사단에 배속된 702 대전차 대대 소속의 M36 대전차 자주포들은요, 단 1회의 전투에서 판터와 티거를 합계 27대를 격파하면서 자신은 단 7대만이 피해를 입는 대전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한계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포 자체의 문제보다 그것을 싣고 다니는 플랫폼 자체의 태생적인 약점에서 기인한 것이었죠. M36은 애초에 전차가 아닌 대전차 자주포로 개발된 물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력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비록 기본적인 장갑은요, 1943년까지 대충 비빌 수 있었던 독일군의 3호 전차하고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차 자주포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중전차의 임무를 떠안는 경우도 많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티거를 정면에서 격파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빈약할 수밖에 없는 장갑은 매복과 일격 필살만이 티거와의 대결에서 승무원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연합국이 티거 콤플렉스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이 90mm 포를 주무장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방어력 면에서도 티거1과 비교할 때 동등 이상인 신예 전차 M26 퍼싱이 등장하고 나서였죠. 대략 이렇게 정리가 되지만요,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면 샤를의 군사연구소가 아닙니다. 다음 시간부터 연합군, 특히 미국과 영국이 호랑이를 상대하기 위해 본격 투입한 장비들을 알아보겠습니다.